천박한 시골것! 어디 감히 고위 공무원이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해! 천박한 시골것! 어디 감히 고위 공무원이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해! 시어머니는 국토교통부 사무관인 아들 체면이 깎인다며 저희 어머니를 주방으로 쫓아내 설거지나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저희 어머니가 바로 이 5성급 호텔의 최대 주주이자 잠시 후 두 모자를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을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의 세찬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설날 연휴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은 차가운 진눈깨비를 몰고 와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잿빛 하늘은 음울하기 그지없었지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화려하고 따뜻한 로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호텔 회전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어깨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가볍게 털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은혜 여사님은 그런 저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기품 있는 짙은 남색 벨벳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고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안동 출신이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고급 수입 과자 선물 세트와 며칠 전부터 고심해서 고르신 진주, 박힌 순금 팔찌가 담긴 작은 벨벳 상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사돈댁 잔칫날인데 허술하게 갈 수는 없다며 그래야 시댁에서 내 딸을 얕보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 말에 코끝이 찡해져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세월의 풍파로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꾹 잡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약된 VIP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은 화려한 생화와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친척 몇몇과 둘러서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대화에 집중할 뿐 장모님을 위해 기꺼이 다가와 짐을 들어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나직이 한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부축해 메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최 여사와 이 여사 사이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짙게 문신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환한 미소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며 오셨어요.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자손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제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틀며 과자 상자를 툭 건드려 보고는 팔찌가 담긴 벨벳 상자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면 그냥 나물 몇 가지나 삶은 토종닭이나 가져오지 뭐하러 이런 짝퉁 귀금속 사느라 돈을 써?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와 이 여사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되찾고는 작은 성의이니 기쁘게 받아달라고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기는커녕 갑자기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이구 사부인 손 좀 봐. 이렇게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서야 어디 비단 옷을 걸친들 태가 나겠어? 안동촌 사람은 평생 농사꾼 근성을 못 버린다더니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천한 티는 못 감추는구먼.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어머니를 변호하려 입을 여는 순간 남편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장모님을 위해 한마디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쏘아보며 자기 어머니의 잔칫날에 소란 피우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들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의 보조주방으로 통하는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딱 보니 우리 집 가사도우미랑 행색이 똑같구먼. 보기 싫으니 저기 주방에 내려가서 직원들
음식 나르는 거나 돕고 설거지나 좀 하시지. 괜히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욕은 한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당장 돌아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으며 분노나 서러움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이 호텔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뒤로 한 채 어머니는 등을 돌려 보조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야비한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따라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당한 굴욕을 참으셔야 하냐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당장 나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저런 인간들한테 고개 숙일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는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정하라며 모든 것은 곧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성급 호텔의 보조 주방은 넓고 분주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칼질 소리, 볶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급 벨벳 한복을 입은 채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고 연기 자욱한 그 공간에서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책임자인 박지훈 매니저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재빠르고 눈썰미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닿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황급히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진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제대로 모셨을 텐데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주방 책임자가 제 어머니에게 상사를 대하듯 깍듯이 인사하다니 제 뇌는 이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훈 씨는 돌아서서 다른 직원들에게 오늘 호텔의 최대 주주께서 직접 현장 시찰을 나오셨으니 식품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방의 모든 시선이 경외감에 가득 차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험악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가 정말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핑계를 대고 이를 빼먹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지훈 씨가 제 어머니를 최대 주주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는커녕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좁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연기 한번 잘하네. 주방 직원들 돈으로 매수해서 부자 행세라도 하는 거야? 어디 손톱 밑에 흙대도 안 빠진 안동 시골 여자가 감히 이 5성급 호텔 이사회에 발을 들여? 박지훈 매니저가 얼굴을 굳히며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직원이 막 우려낸 뜨거운 찻주전자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뜨거운 찬물을 제 어머니에게 끼얹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지만 찬물은 어깨 한쪽에 쏟아져 값비싼 벨벳 한복을 적시고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잔인한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강하게 밀쳤고 어머니는 앞으로 휘청이며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악독한 손이 어머니의 한복 옷고름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치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고왔던 한복이 길게 찢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어머니처럼 거짓말쟁이는 분수를 알도록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바로 그때 주방 입구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의 총지배인인 최진혁 대표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최 대표는 서울 호텔 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로 언제나 근엄하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현장, 특히 찢어진 한복을 입은 채 제 부축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본 최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최 대표는 허리를 숙여 걱정과 존경이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디 되거나 다치신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계신 박은혜 여사님이야말로 이 호텔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대 주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보안요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시어머니를 당장 주방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최 대표와 제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저희는 다시 VIP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친구가 보안 요원에게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본 최 여사와 이 여사는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찢어지고 젖은 장모님의 옷을 보면 분노하거나 적어도 도리상 안부라도 물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짜증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당신은 장모님 관리도 제대로 못해?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그는 자신이 국토교통부 사무관이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 소란이 동료나 친구들 귀에 들어가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차갑고 무정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냥 조금만 참으셨으면은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일을 키워서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비겁함, 이기심, 그리고 헛된 허영심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위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공무원 자리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대로 마른 눈으로 그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최 대표가 건네는 손수건을 사용하고 꼿꼿이 서 계셨습니다. 한복은 찢어지고 어깨는 젖었지만 그 기품은 방 안의 누구보다도 위엄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시골 안악내의 겸손한 가면은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권력을 손에 쥔 자의 날카롭고 단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박지훈 매니저가 즉시 호텔에 쇼를 가져와 어머니의 젖고 찢어진 어깨를 가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최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대표, 이 환갑잔치 계산서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모든 메뉴를 우리 호텔 최고급, 최고가 메뉴로 격상시키도록 하세요. 비용은 전액 제가 지불할 겁니다. 이건 제가 제 딸에게 베푸는 파티이지 저 사돈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호텔 직원들을 배치해 그 누구도 무례한 태도로 자신의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대표가 고개를 숙여 명을 받들고 즉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지배인의 절대적인 복종에 시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을 모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최 여사와 이 여사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엮이지 않으려 슬그머니 핑계를 대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일을 처리한 후 어머니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창밖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았던 건 오로지 내 딸의 가정이 평안하길 바랐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 네 가족은 내 선의를 무참히 짓밟았지. 어머니는 단호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와 내 딸에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생각할 시간은 정확히 10분을 주겠소. 10분 안에 사과가 없다면 나와의 사돈관계는 이걸로 끝이오. 나는 내 딸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며 방금 내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대가를 당신들에게 더 혹독하게 치르게 할 것이오. 방 한구석에 괴종시계가 뚝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서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이렇게 강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들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생 남을 깔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방금 시골 것이라 모욕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궁지에 몰리자 남편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점잖은 척 하던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와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희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면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자신이 현재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승진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집안 망신이 외부에 알려져 상사에게 밉보이면 자신의 공직 생활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아주시면 집에 가서 어머니가 따로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그 뻔뻔한 변명을 듣자니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자신의 관직만을 생각할 뿐 어머니의 고통에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늘 들고 다니시던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빳빳한 붉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준 씨 앞 유리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직위와 권력으로 말하길 좋아하니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지. 민준 씨는 호기심에 명함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함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김태준 감사위원은 바로 제 외삼촌 어머니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직무감찰, 비리조사 및 징계를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어떤 사무관이나 과장의 비리 행위도 외삼촌의 감시망과 처벌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명함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지 않고는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린 것을 본 시어머니도 다가와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 잘은 몰랐지만 감사위원이라는 직함만 보고도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바위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마지막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일개사무관 주제에 자기 어머니가 남을 폭행하는 걸 방관하고 위선과 배신으로 아내와 자식을 저버린 자. 내 동생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감사팀이 즉시 자네 부서로 출동할 걸세. 그때가 되면 자네 그 하찮은 사무관 자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가 빼기라에 드러나게 되겠지. 두 모자의 오만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창밖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계속 흩날리며 이 파렴치한 가족에게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을 나와 차는 저희 모녀와 시어머니 모자를 태우고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유리창 틈으로 윙윙거리며 차가운 눈발을 실어 날랐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창밖 가로수를 응시하며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잿빛 얼굴로 불안하게 두 손을 비비고 있었고 남편 민준 씨는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중앙난방의 훈훈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정성 들여 꾸민 넓고 세련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일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모두 거실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유롭게 핸드백을 열어 방수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화유리 테이블 위로 등기권리증을 툭 던졌고 퍽 하는 건조한 소리에 민준 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는 턱짓으로 등기권리증을 가리키며 두 모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준 씨네 가족은 이 고급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산 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라 특별 분양으로 집을 싸게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모든 패를 공개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구매한 돈은 전액 어머니가 호텔 경영 수익금에서 꺼내준 현금이었으며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오직 제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집에 단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가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주란에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등기권리증은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막대한 재산이라는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두 모자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응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거는 3가지 조건을 이행하시오. 첫째, 시어머니는 오늘 호텔에서 저와 제 어머니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 행위에 대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둘째, 찢어진 한정판 벨벳 한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일 안에 현금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조건. 일주일 안에 당신들 2사람 모든 개인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민준 씨가 경악하며 입을 열어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모든 변명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이 3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준 씨의 생활태도와 도덕성에 관한 보고서가 즉시 감사원의 김태준 감사위원 책상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라는 이름은 두 모자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사무관이라는 직함은 그들 가족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가장 화려한 껍데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면 아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겁고 보이지 않는 압박 아래 시어머니는 결국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오만한 손이 이제는 부들부들 떨며 펜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종이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굴욕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그녀의 극심한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시어머니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손님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도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처량했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넓은 집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모자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푹신한 소파에 주저앉자 텅 빈 마음속으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끓여 제게 생강꿀차 한 잔을 타주셨습니다. 알싸한 생강향이 추운 겨울밤에 온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차갑게 식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맨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비밀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오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남편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선명한 컬러 사진과 빼곡한 숫자가 적힌 은행 거래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뗐는 듯 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민준 씨가 젊고 세련된 여자와 허리를 감싸 안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명품 매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석촌호수 근처의 한적한 호텔로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민준 씨의 계좌에서 김다혜라는 이름의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의 큰돈이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에게 주는 선물, 생일 축하해, 내 사랑 같은 역겨운 메시지와 함께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민준 씨가 다혜라는 이름의 옷가게 직원과 반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월급, 보너스, 그리고 모든 부수입은 전부 그 젊은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의 냉담함, 주말의 갑작스러운 출장, 접대를 핑계로 한 늦은 귀가는 모두 이 더러운 배신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억눌린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물이 당신의 어깨를 적시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인생 최대의 폭풍우를 겪고 있는 저를 그저 말없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은 설 연휴를 앞둔 특유의 잿빛 하늘로 저를 맞았습니다. 진눈깨비는 그쳤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통유리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든 채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제 마음의 균열처럼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기며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와 다혜라는 내연녀의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장모가 모욕당하는 것을 비겁하게 외면하던 그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 위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 씨의 다급하고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제발 진정하고 자신의 설명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는 한쪽은 연로하신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와 장모님이라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너무나 곤란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이성을 잃고 저와 어머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저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제발 수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 최후 통첩을 거두고 감사원에 보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며 장모님께는 따로 선물을 사서 사죄하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늘어놓는 상투적인 말을 잠자코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제 반응을 기다리며 말을 멈추자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어제 감사위원 명함을 꺼낸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신이 오늘 아침 이렇게 용서를 빌며 전화했을까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와 합세해서 우리 모녀를 길거리로 내쫓았을까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신과 그 다혜라는 여자 사이에 더러운 관계, 이미 전부 알고 있어. 저는 석촌호수 근처의 호텔 이름, 명품 쇼핑 영수증,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의 피땀으로 내연녀에게 매달 바쳤던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다혜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부인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지금 이 순간부로 끝이야.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당신은 법정에 설 준비나 해.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뒤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소파에 휴대폰을 던지자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해방이었습니다. 그 배신자는 더 이상 저로부터 어떤 관용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인은 자신을 남편의 내연녀 다혜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상간녀로서의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만하고 도전적인 말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아채고 민준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실패한 아내, 재미없고 지루해서 남편이 밖으로 나돌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라고 비웃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노골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즉시 모든 외도 증거를 파기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며 민준 씨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SNS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문란하고 사악한 아내라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호텔 사업 명예를 실추시키고 저희 가족의 평판을 망가뜨려 여론의 문매를 맞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더러운 여론전을 통해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 도덕이 땅에 떨어져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감히 본처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저는 협박 문자를 전부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자를 훑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싸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에 불안해하기는커녕 어머니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외삼촌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어머니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 민준 씨의 외도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이제는 내연녀의 공갈 협박까지.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감사위원으로서의 직권과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모든 증거자료 사진, 은행 거래 내역, 협박 문자를 즉시 세 곳의 중요한 기관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감사실과 임원진에게 보내 민준 씨의 공무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둘째는 서초경찰서에 보내 김다혜라는 여자의 공갈 협박 혐의를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그리고 셋째는 인맥이 있는 주요 언론사에 보내 진실을 알려 혹시 모를 악의적인 여론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 전쟁에서 어머니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시어머니 모자가 집을 나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외삼촌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준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그가 징계조사를 위해 직무에서 잠정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내연녀 김다혜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공갈 협박 혐의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준 씨. 모자는 상처 입은 들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증거 수집과 관계 기관 조사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들의 비리는 하나둘씩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호텔의 서류 결제 문제로 잠시 외출하시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갈비탕을 데우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언가 잊고 돌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갔을 때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모르는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증오와 절망으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달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국장님이 나를 불러서 직위 해제를 시키고 내 모든 프로젝트를 취소시킨 거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악을 쓰며 거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 밥줄을 끊어놔? 그들은 당장 외삼촌에게 전화해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였다고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에요.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건물 보안팀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저의 냉정한 거절은 시어머니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잿더리를 집어들어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그녀는 거실 구석으로 달려가 값비싼 2천 도자기 한 쌍을 밀어 넘어뜨렸고 도자기는 수백 개의 파편으로 조각나며 고요한 저녁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벽 중앙으로 달려가 저희의 대형 웨딩 액자를 떼어내 발로 짓밟아 유리 액자를 박살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의도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거구의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친 듯한 몸싸움 속에서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너무나 강한 힘과 파편으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며 단단한 오크 테이블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뇌까지 울리는 극심한 통증이 아랫배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제 몸은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무고한 작은 생명이 깃든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뇌까지 울리는 극심한 통증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몸은 도자기 파편이 널린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뱃속의 무고한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친할머니와 친아버지에 의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가슴은 숨막히는 고통으로 조여왔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바로 그때 현관문이 3개 열리며 아파트 관리소장인 강 팀장과 보안 요원 2명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강 팀장은 저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항상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로부터 저희 집에서 나는 소란과 물건 깨지는 소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리와 도자기 파편이 널린 바닥에 쓰러져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본 강 팀장은 경악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제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까의 몸싸움 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작고 하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민준 씨의 구두 끝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종이를 걷어차려 했지만 우연히 종이 상단에 인쇄된 굵은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산부인과 제 이름, 그리고 임신 8주, 태아 자궁, 내 정상 발육 중이라는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몸이 고압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굳었습니다. 물건을 부수려던 그의 손이 이제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종이 위에 작은 검은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방금 어머니와 합세하여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아내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자신의 핏줄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잔혹한 진실은 그 배신자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여전히 고함을 지르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극심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대체 무슨 종이를 들고 있길래 얼굴이 저렇게 시체처럼 창백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힘이 빠진 다리는 그대로 무너져 제 눈물 웅덩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를 해친 자신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왜 저를 밀었냐고, 왜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 하냐고 악을 썼습니다. 아들의 비난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려 보안 요원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늙은 얼굴은 일그러졌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행동이 단지 집 하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수년간 그토록 바라던 손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팀장과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날카로운 파편들을 피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충격은 옆구리 연안 부분에만 가해졌고 배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저는 뱃속 작은 생명의 따뜻한 박동이 여전히 강인하게 버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닿으려는 민준 씨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차갑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의 더러운 손을 놔와 내 아이에게 대지 말라고,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어머니 박은혜 여사님이 태풍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딸의 집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안팀에 연락을 받자마자 그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박살난 도자기, 짓밟힌 웨딩사진,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고 앉아있는 저를 본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똑바로 걸어가 말없이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의 얼굴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축해 강 팀장에게 맡겨 소파에 앉히신 후 시어머니 모자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칼날 같은 시선이 공포에 질린 파괴자들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한 뒤 익숙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등기 권리증도 외도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낡았지만 소중히 보관된 두꺼운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민준 씨의 얼굴에 던지며 집안 전체에 울리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이건 내가 관리하는 호텔 비상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파렴치함이 아내를 배신하고 내연녀를 먹여 살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지식인의 탈을 쓴 비열한 도둑이기도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자필 서명이 선명한 페이지를 펼쳐 지난 1년간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해간 수억 원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장모의 투자금에서 몰래 빼돌린 돈은 총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10억 원은 평범한 서민 출신인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냐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식은땀으로 셔츠가 흠뻑 젖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든 어두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민준 씨가 자신의 신뢰를 이용해 사위라는 명목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갔다고, 저와 미래의 손주를 위해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 10억 원 중 절반은 명품 쇼핑, 고급 오피스텔 임대 등 내연녀 김다혜를 위해 탕진했고 나머지 절반은 주식시장에 쏟아부어 한 방을 노렸지만 무지와 오만함으로 인해 전액을 날려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두 모자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져 반박할 말 한마디 못한 채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흑백이 분명한 증거와 자신의 서명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져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국토교통부 공무원 아들은 이제 썩어빠진 불륜남이자 재산 파괴범, 그리고 10억 원의 빚을 짊어진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의 거짓된 자부심은 제 어머니의 발밑에서 제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울리는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방 안의 섬뜩한 침묵을 깼습니다. 파랗고 빨간 경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두 모자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상황을 제압한 강 팀장이 규정에 따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외삼촌의 인맥을 통해 몇몇 사회부 기자들도 현장 취재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카메라와 수첩을 든 기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장엄하고 긴장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경감님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둘러보며 고가의 도자기 파편과 벽의 흠집, 바닥에 긁힌 자국들을 확인했습니다. 경감님은 제 어머니와 강 팀장에게 다가와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모자가 비상열쇠를 이용해 집주인인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과정, 시어머니가 고의로 고가의 물건들을 파손한 행위, 그리고 특히 임산부를 밀어 넘어뜨린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팀장은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두 모자가 몰래 열쇠로 문을 열고 흉흉한 기세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경찰관은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특수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은색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수갑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에 시어머니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고부 갈등일 뿐 감옥에 갈 일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악어의 눈물에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그녀에게 조용히 하고 협조하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공범이자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민준 씨도 다른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국토부 사무관의 점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기자들의 터지는 플래시를 피하며 구부정한 자세로 끌려나갔습니다. 두 모자는 같은 층 주민 수십 명의 수군거림 속에서 복도를 따라 연행되었습니다. 오만함과 탐욕 그리고 잔인함에 대한 대가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 끔찍한 폭풍의 밤이 지나고 사흘 뒤 서울은 여전히 겨울바람 속에서 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며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옆구리의 멍은 옅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곁에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주셨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지만 그 모습에서는 여전히 풍파를 이겨낸 여성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외삼촌은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 공갈 협박 문자를 보냈던 김다혜라는 여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경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녀의 오만한 껍데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통곡하며 민준 씨에게 돈을 받고 내연 관계를 맺었으며 협박은 단지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위협을 통한 재산 갈취 시도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김다혜는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 팀장이 인터폰으로 시어머니의 친구라는 여자 2분이 사과하고 싶다며 찾아왔다고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최 여사와 이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시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제 어머니의 출신을 비웃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날의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과 달리 두 사람은 수수한 옷차림에 불안과 공포가 역력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와 고급 홍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품 있게 앉아있는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최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사도 황급히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 여사는 울먹이며 며칠간 시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과 제 어머니의 진짜 신분을 알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니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 진심으로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제발 나이 든 사람 봐서라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고 있는 두 여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람은 자식들을 위해 덕을 쌓고 살아야 하는 법이요. 남의 인격을 짓밟으며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란 말이요. 오늘은 내가 당신들을 고소하지 않겠지만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에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무릎 꿇고 비는 이 굴욕이야말로 당신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양심의 형벌일 것이요.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도로 가져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물건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와 이 여사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황급히 물건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저희 모녀의 삶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모처럼 맑게 개어 겨울의 희귀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어머니께서 직접 선임하신 민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민 변호사님은 매우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잘 정리된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앞으로 우리가 취할 법적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뭉치는 이혼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민준 씨의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 장기간의 외도, 내연녀 부양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원에서 제 이혼 청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폭력 행위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제가 출산 후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민사소송 관련 자료였습니다. 민 변호사님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민준 씨가 어머니의 투자금에서 횡령한 10억 원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 파손된 가구 수리비까지 추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잘 타자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위선으로 지어진 거짓된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제 젊은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이 내렸고 저는 제 핏줄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랫배에 손을 얹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보배라고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저는 심호흡을 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로 이혼 서류 맨 아래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또렷하고 단정한 서명. 그것은 민준 씨와의 모든 애증과 원한에 대한 공식적인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민 변호사님께 정중히 건네며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저희 집은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깨진 도자기와 웨딩 액자 파편은 말끔히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사오신 노란 국화 화분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닥쳐올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2명의 공무원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민준 씨의 직속 상관인 국토교통부의 평과장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외삼촌의 부하 직원인 감사원의 박주무관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해서 병가를 내고 출석 요구를 회피하자 그들은 직접 징계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민준 씨는 그들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사 과정에서 그가 인허 가권을 남용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그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박 주무관은 그의 모든 경제범죄 혐의가 경찰에 이첩되었으며 뇌물수수액이 클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면과 구속 가능성. 그 말에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가 애원했지만 평과장님은 법은 공평하다며 기강을 무시하고 도덕을 짓밟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파면 통보를 받은 후 민준 씨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내연녀는 그가 파산하고 10억 원의 빚까지 진 것을 알자마자 값비싼 명품들을 챙겨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부터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 씨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응급실 문이 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온 장문의 문자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수술비가 수억 원이 드는데 자신은 당장 죽 한 그릇 살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10억 원 채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측은지심도 가려가며 베풀어야 하는 법이다. 내 뱃속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누가 그 목숨값을 대신 치러주었겠느냐. 어머니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가 울부짖자 어머니는 그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자가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나는 단 하나의 소송도 취하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를 치료하는 건 당신 가족의 책임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 어머니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바람 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른 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저희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 씨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 변호사님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민준 씨 측 국선 변호인은 그저 피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회복될 때까지 면접 교섭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법원이 민준 씨에게 원금 10억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재산 손해배상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제 어머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행을 위해 법원은 민준 씨 명의의 모든 재산 중고차 한 대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압류 및 경매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들은 민준 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1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맑은 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장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재판 이후 저희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은 인과응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시골로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결국 실형으로 전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을 차가운 감방 안에서 고독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한때 사무관이었던 그는 배달, 막노동 등 험한 일을 전전했습니다. 밤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손은 이제 생선피와 비린내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수산시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지쳐서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돌아가던 중 졸음 운전으로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오른쪽 다리는 트럭 바퀴에 깔려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폐인이 되어 폐지를 주워 팔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단된 다리에 환상통이 찾아오는 밤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내쳤던 과거를 떠올리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과 달리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9개월의 기다림 끝에 저는 3.5kg의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배가 태어난 지 2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춥지만 저희 집 안은 따뜻한 온기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화사한 복숭아 나뭇가지가 장식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고운 비치색 한복을 입고 아장아장 걷는 보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외삼촌도 오셔서 저희는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잊은 채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분주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 생일 파티, 잔인했던 배신, 미친 듯한 폭력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과거가 되어 더 이상 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잿빛이라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저희 모자는 가장 추운 겨울밤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끝에 밝고 견고한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보배의 희망차고 평온한 미래를 열어준 것입니다. 저희 집 작은 문을 두드린 것은 진정한 봄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